올해 초 100만 원 또는 그 이하에서 거래되던 비트코인이 1년도 되지 않아 1000만 원을 돌파하면서 비트코인이 제도권 화폐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발행 주체 없는 비트코인에 대해 투자 광풍이 일어나면서 정부의 개입도 필요한 상황이 됐는데요. 비트코인 광풍의 실체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황소영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비트코인 한두 번은 다 들어본 것 같은데 저도 정확한 실체를 좀 잘 이해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네. 먼저 비트코인이 뭔지 설명해 주시죠. 저도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해하는 것이. 네.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온라인상의 가상화폐 중에 요즘 가장 대표적이고 유명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접근이 쉬우실 것 같고요. 네. 요즘에 가상화폐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이라든가 뭐 리플이라든가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상화폐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가상화폐라는 말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라는 말도 쓰는데 지금 다 이제 화폐라는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네. 실제로 이 화폐에 대해서 정말 화폐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전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결국 화폐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세금 문제와도 이제 맞물려 그렇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정리는 계속해서 지금 되어가고 있는 시점인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는 정리된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2008년에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정체불명의 프로그램 아직도 정말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고 하는데요. 2008년도에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처음 이제 만들어냈고 이것이 이제 실물을 거래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침에 따라서 이제 정말 다른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8,000달러 정도의 거래가 됐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은 뭐 1,4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지금은 가격 등락이 조금 심하고 그러나 이제 결국 상승 추세에 있어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의 그 본질적인 가치보다는 가격의 상승에 의한 뭐랄까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투기 세력들도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좀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위험성은 좀 있는 거군요. 예. 그러면 이 비트코인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전에 싸이월드 같은 보면 도토리 사가지고 그렇죠. 미니홈피 꾸미지 않았습니까? 네. 좀 그런 비슷한 개념이긴 한 것 같네요. 보자면 뭐 가상화폐라고 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싸이월드 예전에 도토리가 있었고, 뭐 네이버에는 네이버 캐시가 있고, 카카오에는 초코라는 또 캐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그러니까 사이버 캐시들은 누가 발행하는지 발행 주체가 일단 정확하고요. 네. 또 그 시스템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도토리 같은 경우는 싸이월드 내에서 그 안에서 있는 재화들을 바꾸는 데 사용이 되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이제 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환금성이 있다는 것이 기존의 가상화폐하고는 좀 틀린 점인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도토리 같은 경우는 누가 만들어내는지를 알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은 지금 누가 발행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 이런 익명성이 있고 또 누구나 발행할 수 있다는 개방성이 있고요. 또 화폐라고 본다면 이제 중앙에서 통제하는 중앙은행이 있을 텐데 그렇죠. 이 중앙에서 통제하는 기구가 없다는 점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데 이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 드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제 채굴이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 비트코인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컴퓨터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이제 서로 다 돌려서요. 중앙의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어떤 난수를 풀어내는데 성공한 사람에게 보상책으로 코인을 주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 보상으로 코인을 준다는 일종의 거죠. 인센티브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보다 더 근원이 되는 것은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인데요. 이 블록체인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유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푼 사람한테 비트코인이 주어지기 시작했고 그랬는데 이제 처음에는 채굴의 방식을 통해서 갖고 계시던 것들이 이제 개인 간 직거래를 통해서 주고받게 된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조금 더 쉽게 거래소를 통해서도 이제 거래하는 방식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좀 더 의미가 있는 것은 개인 간 이제 저와 목사님 간에 비트코인을 주고받았다 하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주고받았는지 그 각각의 개인의 정보는 드러나지 않지만 거래된 내역은 블록체인이라는 그
장부에 기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더 안전한 거래인 거죠. 이 거래의 내역이 모두 다 거래가 이제 기록이 되고 그 장부를 원한다면 모두가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의 거래가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양에는 딱 한계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래서 총 2,100만 비트코인 정도만 채굴될 수 있게끔 최초의 프로그램이 설계가 됐다고 합니다. 2,100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현재까지 뭐 1,200만 비트코인, 요거보다 조금 더 넘어가는 비트코인이 채굴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총 채굴량은 한 2,140년 정도면 채굴이 끝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군요. 지금 상황은.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상화폐라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꼭 합법이다. 이 보기에 따라 참 애매해 보이는데 이 어떤 부분에서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이제 더 이상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런 측면으로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2015년 초반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처음 비트코인을 접한 것은 사실은 저희 의뢰인이 이 비트코인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자문을 원한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 무슨 사기를 치시려고 그러시냐 하지 마셔라 이렇게 하다가 이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고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 이게 이제 피할 수 없는 필요한 같은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런 잣대는 조금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고 이제 적절히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는 노력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을 통해서 익명성의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뭐 마약 거래라든가 범죄 자금의 뭐 자금 수단이라든가 혹은 뭐 이제 탈세를 위한 자금 세탁을 위한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이제 최초의 우려가 시작이 됐던 것이고요. 근데 이런 것을 또 제외하고 어떤 투자의 목적으로 인한 이제 그 비트코인을 투자의 목적으로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이걸 적절한 수준에서 이제 제도권으로 좀 모니터링할 필요는 있는 것이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장부 자체를 해킹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 비트코인의 거래가 지금 모이고 있는 거래소 시스템을 공격하는 것은 이론상으로 좀 가능해 보입니다. 몇 년 전 최근에만 하더라도 홍콩의 유명 거래소가 해킹당해서 홍콩의 유명 거래소에 가지고 있던 이제 비트코인 정보가 이제 많이 노출이 됐고 이 과정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이렇게 증발됐다.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거군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가 증발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당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럼 이제 본인의 자산이 어느새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뭐 돈처럼 금이랑 연결이 돼서 그 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을 좀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런 움직임을 최근 들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상화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너무 뜨거워지다 보니까 이 정부에 대해서 이 규제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은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대책도 내놓는다고 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모두의 비트코인을 화폐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제 신기한 재화로 볼 것이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화폐로 본다면 사실 이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어렵죠. 그렇지만 재화로 본다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하는 거잖아요. 어떤 재화든 부가가치세를 더해서 우리가 이제 서로 주고받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을 통한 거래는 수수료 절감이 가장 큰 혜택인데 부가가치세가 더해지면 수수료 절감의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비트코인이 정부를 통해서 이렇게 규제가 되면 그 본연의 장점이 없어지게 되는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체 자체도 지금 서로 조화롭게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입장에서 정부 각 기관이 어떤 통일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요 며칠 사이에 뭐 공청회도 열리는 것으로 보이고 보도가 지금 계속 쏟아지고 나와 있는 형국이어서 뭐 어떤 형태로든 뭐 세금이나 뭐 이제 투자자 보호의 방착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지금 주시해서 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게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 거래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다른 나라에서 이 비트코인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인 것 같아요. 일본과 미국인 것 같은데요. 일본이 전 세계에서 처음이자 유일하게 가상화폐 이제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 5월부터 이제 지난해 5월부터 가상화폐 관련된 법률을 제정을 해서 인가제를 도입을 해서 거래소와 관련한 것을 이제 금융권 당국이 관리 감독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네. 엊그제 이제 일본의 담당자가 우리나라 와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걸 이렇게 얼핏 들었더니 오히려 이렇게 인가제를 도입을 하니까 오히려 더 비트코인이 더 가치가 더 올라가더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더라. 왜냐하면 정부가 이건 믿을 수 있어라는 시그널을 줬다는 거죠. 신뢰를 줬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정부가 이 가상화폐를 통한 거래의 모든 책임을 떠안는 셈이 돼버렸다. 그런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상화폐의 본질적인 특징을 살핀다면 이것이 정부가 통제하고 정부가 책임을 떼안고 할 수 있는 수준의 스케일이나 성질 자체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정부가 이것을 좀 난색을 좀 표하고 있고 좀 당황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점을 좀 참고해서 정책 방향을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비트코인을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면 미국 같은 나라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통해서 실제로 결제하는 일들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아까 뭐 맨 처음에 거래는 피자 한 판, 네. 피자 두 판 이렇게 할 때 비트코인을 샀다고 하는데 이제 뭐 자동차를 사기도 하고 집을 사기도 하고 혹은 이제 최근에는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비트코인을 통해서 이것을 선물 옵션 계약을 맺는 이제 그런 거래 상품들도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미국이나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비트코인을 받고 결제를 해주는 그런 인터넷 쇼핑몰이라든가 뭐 일반 음식점이라든가 이렇게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논란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똑같은 칼이라도 요리하는 사람의 손에 들려지면 맛있는 음식이 나오지만 이 강도에 손에 들려지면 흉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의 본래의 목적에 맞게 잘 활용되어지면 뭐 많은 유익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어떤 투기의 개념으로 막 무분별하게 하다 보면 이게 좀 많은 사회적인 문제도 야기될 수 있고 또 개인이 잘못하면 파탄에 이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성경적인 물질이라는 개념이 좀 정립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라고 죄가 사망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친 이 욕심 이게 과하다 보면 이게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생에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지금 단순히 뭐 가상화폐에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다만 이제 가상화폐를 둘러싼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한테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마감장도 없고 시작하는 장도 없어요. 24시간 돌아가는 이제 거래소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급락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어떤 뭐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뭐 브레이크를 걸잖아요. 그렇죠. 너무 이상 올라가면 그만둔다든가 너무 떨어지면 이제 못 이렇게 딱 이렇게 막는다. 예, 그렇죠. 브레이크를 걷지만 이런 건 그런 것도 없다 보니까 이제 자금을 투입하고 좀 더 많이 벌거나 좀 더 빨리 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잠도 못 자고 들여다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게 좋으냐 하면 누가 봐도 이거는 좀 본인의 생업이 더 중요한 상황에서 이거 자체를 놓고 보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다. 이건 좀 적절히 통제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가상화폐에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가상화폐 자체보다는 블록체인이나 블록체인 기술이나 블록체인의 기술을 이제 기반으로 한 스마트 계약이나 이런 본질적인 개념을 조금 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공부를 하고 가시면 사실은 이런 흐름이 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누구나 하게 되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개념과 기본적인 가치를 좀 염두에 두시고 나서 투자하는 것이 선후 관계에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럴 때만이 좀 흔들리지 않는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황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